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이기라는 이름을 가진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아주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형 희씨는 언제나 그윽하게 사색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고, 동생 기씨는 힘이 넘치고 활동적이어서 늘 몸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이들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조화로운 느낌을 주는데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다가오는 큰 태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형 희씨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태풍은 우리에게 시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마주하며 평소 깨달음과 덕을 실천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을 주었고, 사람들은 이씨가 알려준 이론에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혼자의 힘으로는 태풍이 가져올 실제적인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동생 기씨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우리는 이 태풍을 막아낼 수 있어. 모두 함께 준비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그의 힘찬 격려에 마을의 젊은 남녀들은 기운을 차려 도구를 준비하고 집을 보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씨는 강한 팔로 세밀한 준비를 도왔고, 이씨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실용적인 물리적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결국 형제의 조화로운 협력 덕분에 마을은 태풍을 크게 상하지 않고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항상 형이상학적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고, 동시에 현실적인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형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기호발설이라는 이름으로 전설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심어주었고, 마을은 더 이상 성격이 다른 이씨와 기씨의 존재를 의문스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이론과 실제가 어떻게 맞물려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과 명상이 생활의 전부인 학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학당이 있었습니다. 이 학당에는 율곡이이의 앙금 속에서 철학적 배움을 실천하고자 하는 젊은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이곳의 유명한 명성은 주로 이기 원론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학당의 젊은 학생들 중 가장 호기심 많고 재치 있는 청년, 이름 하여 동수가 주변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노라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학당의 중앙마당 나무 아래에 앉아 청중을 모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율곡이 선생님의 이기 이원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귀를 열고 잘 들어보세요. 동수는 고민 끝에 자신이 아침에 떠올린 기발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옛날 옛적 한 산골 마을에 와 기라는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 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의미에 대해 끊임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 기는 하루하루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사물과 현상에 열중하곤 했습니다. 둘은 자주 다투었는데, 이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성격이었고, 기는 들판에서 뛰어놀며 어떻게라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오색찬란한 빛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황했고, 모두 그 불가사의한 현상이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기 형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는 끊임없이 그 빛의 철학적 의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는 그 빛이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인 연결고리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지만, 기는 그저 새로운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드디어 빛의 근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 근처의 깊은 동굴에서 새롭게 발견된 빛나는 광물이었습니다. 기는 즉시 그 광물을 채굴하여 마을의 새로운 재화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빛이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빛의 의미와 원리를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채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가지 접근을 모두 따르기로 했습니다. 기는 광물을 채굴하여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 광물의 철학적 의미를 파헤쳐 주민들이 자연과 더욱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형제의 협력 덕분에 마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적, 도덕적 깊이 또한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동수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율곡 선생님의 이기 이원론은 결국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이상학적 고찰과 물질적 성취, 이 둘의 조화가 우리 삶을 얼마나 아름답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지 말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학당의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루 종일 강의에서 지친 머리를 식히는 듯 크게 웃음소리로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며 이기 이원론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재미있는 비유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철학적 사유가 만연한 어느 작은 마을에 티모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티모는 저명한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한 가지 이론, 즉 선험적 범주에
라는 개념에 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칸트의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이해하고자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그 깊이를 깨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앙의 작은 광장에 신비로운 창고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창고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마법의 거울이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티모는 당연히 이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그 거울을 직접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해질녘 창고에 도착한 티모는 창호지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풍경, 이거대한 거울에 비추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무언가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티모는 거울 앞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신비로운 거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속삭여주길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에서 푸른빛이 스며나오며 티모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경험을 넘어선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찾는 선험적 범주란 바로 이러한 것이라네. 너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그것은 시간과 공간처럼 내가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도구가 되어주지. 티모는 그 거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어제와 오늘을 구분할 수 있을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너비와 높이, 깊이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경험은 어떻게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범주는 우리 인식에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의 무더기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신비로운 거울은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너의 의식이라는 도구를 통해 해석되고 조직화된 것이란다. 그러므로 세상의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경험 속에 숨어있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네. 티모는 마법의 거울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며 그 신비로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경험 하나하나가 어떻게 선험적 범주라는 틀을 통해 질서와 의미를 얻는지를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단순한 호기심 많은 소년에서 철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지혜로운 연구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광장을 떠나며 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 있다네.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아는데 중요한 첫 걸음이지.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질문하는 용기와 열린 마음이지. 마을 사람들은 티모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 선험적 범주, 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작은 마을은 지혜롭고 철학적인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지식의 중심지가 되어 먼 미래에도 칸트의 이론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신들이 모여 다 함께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행동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우스가 번쩍이는 빛을 내뿜으며 말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고들 하더군. 인간에게도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걸까? 아테나가 지혜로운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위대한 제우스 인간은 그들만의 목적과 인생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모든 존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발전합니다. 이를 듣고 곁에 있던 포세이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인간들은 항상 그들의 목적을 찾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를 가로지르듯 그들은 자신의 길을 항해하려고 하지요. 그때 신화 속에서 가장 장난기 많은 헤르메스가 끼어들며 웃음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건 어떨까요? 각자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말이죠. 신들은 모두 헤르메스의 제안에 관심을 가졌고 제우스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다. 그러면 우리 중 누구 한 명이 인간 세계로 내려가 목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썰을 풀어보도록 하자. 헤르메스가 군중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흥미진진한 임무를 맡을 건가요? 안개 사이로 조용히 걸어나온 이는 다름 아닌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는 항상 신나는 파티와 축제의 주인공이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임무를 맡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해보겠네? 술과 흥취만큼이나 목적의 발견도 중요하다고 믿지 않겠나?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인간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잠재된 목적과 목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큰 도시의 광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신성과 매력은 이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연단에 올라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삶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지. 나, 디오니소스가 말해주겠네. 우리의 삶은 뛰어난 무대고 우리는 그 무대에서 각자의 연극을 펼치기에 탁월한 무용수들이지. 그러나 그 무대를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여러분이지. 듣고 있던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나요? 디오니소스는 청중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때로는 목적이라는 것이 술잔을 기울이며 즐기는 한 무도회처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이미 우리 곁에 있기도 하다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지. 청중은 점점 더 그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이야기 속에서만은 예를 들었습니다. 도토리를 보게. 그 작은 씨앗은 아마 자신이 거대한 참나무가 되는 걸 상상하지도 못할 걸세. 그러나 그 안에 이미 그런 가능성과 목적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마음 깊이 동감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각자만의 목적을 찾기 위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올림푸스 산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목적은 인간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있어 등대와 같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이 그 등대를 발견하도록 돕게 되어 영광이었네. 이렇게 인간들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그들만의 인생 이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